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벌써 프리미어리그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부임 첫 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성공시킨 콘테 감독의 전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기는 역시 동기부여가 가장 잘된 마지막 경기 노리치 시티전을 기준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입니다. 3, 4, 2, 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위치를 보기 위해서는 에버리지 포지션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손흥민은 좌측 하프스페이스 높은 지점에서 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 케인은 그 뒤를 받치는 모습입니다. 클루셉스키는 우측 하프스페이스에서 플레이를 만드는 데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백의 간격이 매우 넓은 것을 미루어 보아 넓은 폭의 운용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뭔가 부족할 수 있으니 히트맵을 보시면 확실히 손흥민은 좌측 하프스페이스 높은 지점에서 많이 출발하고 클루셉스키는 우측 하프스페이스를 주로 활용하지만 밑에서 우측 하프 지점에서 연계에도 더 자주 가담, 해리케인은 경기대에서 등을 지는 홀드업 플레이나 앞으로 뿌려주는 패스 플레이를 좀 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좌, 우측 윙백과 스토퍼의 히트맵을 보면 넓은 폭의 운영을 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격 진행 방향을 보면 좌측, 중앙, 우측 모두 골고루 활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도 공격 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벤탄쿠르는 3번의 키패스, 호이비에르는 2번의 키패스를 기록한 것에서 그 기여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벤탄쿠르는 박스 안에서 진행한 2번의 키패스를 모두 어시스트로 기록했습니다. 클루셉스키의 키패스 맵에서 그가 우측 하프스페이스에서 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지 파악해 볼 수 있고 해리케인의 키패스에서 그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 수행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뒤에서 발생한 키패스를 통해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클루셉스키에게 완벽하게 찔러주며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었죠. 지금부터 장면을 분석하면서 콘테 감독의 3, 4, 2, 1 전술의 특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빌드업은 다음과 같이 3백과 2명의 미드필더로 구성된 3-2 빌드업을 후방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3백이 폭을 넓게 벌리고 있는 만큼 윙백이 높이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팀의 대형이 위 지역으로 움직일 때 미드필더 2명은 서로 비대칭으로 더블 피벗을 구성하며 패스 거점을 제공합니다. 무조건 호이비에르가 밑에 위치하고 벤탄쿠르가 비대칭으로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 빌드업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왼쪽을 기준으로 진행될 때는 벤탄쿠르가 내려와서 시작하고 호이비에르가 센터서클 안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들서드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해리케인이 등을 지고 내려와 센터백, 미드필더, 케인, 그리고 볼을 잡은 케인이 돌아서 반대의 오른쪽 측면으로 전환하는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측으로 빠져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는 클루셉스키가 내려와 지원하기도 하고 클루셉스키와 케인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좌측 하프로 내려와 빌드업 과정에 가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드업 과정에는 무조건으로 정해진 위치 고수는 없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진행 방향에 따른 패스 거점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전방 수비 숫자가 적어 공격적인 진영 배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뒤에 미드필더 한 명이 싱글 피벗으로 남고 여기서는 벤탄쿠르가 전진해 우측 하프에 위치하고 좌측 하프에 손흥민이 내려와 역삼각형 빌드업 형태를 구축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인이 등을 진 상태에서 주변 선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홀드업 플레이를 잘 수행하므로 이를 활용한 키퍼의 롱킥 시도도 자주 진행되죠. 클루셉스키 또한 좋은 신장을 가졌기에 우측 하프스페이스에서 홀드업 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 지역으로 전진했을 때 좌우 하프로 좁히는 손흥민과 클루셉을 통해 중앙 쪽을 밀집하는 3톱, 그리고 전진하는 좌우 양 윙백 더하기 공격에 가담하는 미드필더까지
최소 6명의 선수가 공격 작업에 가담하며 공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이전 히트맵에서 본 것처럼 벤 데이비스가 자주 공격 지역으로 가담하는데, 특히 이때 움직임을 바깥쪽이 아니라 자주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중원의 숫자를 늘려주고 안쪽으로 들어간 손흥민, 클루셉에게 넣어주고 본인은 미드필더 자리에 자리 잡으면서 공격 시 신기한 형태의 2-3-5 공격 라인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들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앤 무브를 통해 상대 수비 진영을 흔들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 골 과정도 다음처럼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고 본인은 앞 공간으로 침투, 손흥민은 호이비에르에게 패스를 주고 호이비에르는 침투하는 벤탄쿠르를 보고 패스를 찔러주고, 박스 안에서 이어지는 벤탄쿠르의 컷백, 우측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성공한 클루셉스키가 문전으로 집어넣으며 토트넘이 리드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2-3-5 공격 대형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다음처럼 케인이 좌측 끝에서 위치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시스템을 가져가며, 이는 케인이 측면에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넣는 플레이도 꽤나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득점도 앞서 키패스 부분에서 언급했듯 케인이 미들서드 부근에서 우측에서 침투하는 클루셉스키를 보고 한 번의 킬패스를 연결하고 클루셉스키가 좋은 가마차기로 득점을 하며 더 점수차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클루셉스키가 나가고 모우라로 교체되고 나서도 이러한 케인을 활용해서 시작하는 공격을 기점으로 케인의 패스, 모우라의 원터치 돌려넣기,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면서 손흥민이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후 자신감이 붙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더 가마차기 골로 득점왕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비 대형을 보면 상대가 최후방에서 빌드업 시 미드필더 한 명이 전진한 5-1-1-3의 압박 대형을 만들다가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물리면서 미들서드에서 5-2-3 수비 대형을 만드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상대가 공격 지역까지 전진했을 때는 다음처럼 5-4-1로 내려앉아 중앙 지역의 숫자를 늘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간이라 볼 수 있는 존 14를 향한 중앙 패스 루트를 가능한 차단하고 상대를 측면으로 플레이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최후방 빌드업 시 3-2 빌드업 패턴, 전진 시 3-1 빌드업 더하기 넓은 역삼각형 빌드업 형태 활용과 등을 지고 내려오는 공격수의 홀드업 플레이를 활용. 2. 공격 대형은 파이널 서드까지 전진했을 때는 미드필더까지 가담한 최소 6명 선수가 공격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정전환에 있어서는 벤 데이비스가 전진해 안쪽으로 들어오며 만들어지는 2-3-5 공격 대형. 3. 공격 패턴은 무조건적으로 최전선의 숫자를 많이 두는 공격 방식보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공격진이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특히 케인이 전방에서 움직이는 선수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킬패스를 넣어주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거나,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의 방향 전환이나 공격 가담으로 인해 수비의 균열을 내면서 공격진에게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특성에 따라 다른 선수에 비해 많이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있을지언정 무조건으로 정해진 디폴트 역할은 없다는 것입니다. 4. 수비 대형은 최전선에서 압박 시 5-1-1-3에서 미들서드에서 5-2-3, 최종 수비 지역에서는 5-4-1로 내려앉아 중앙으로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네, 이렇게 전술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게임 내에서 제가 어떻게 설정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에버리지 포지션과 히트맵에서 본 것처럼 폭을 넓게 사용하므로 스토퍼에게 와이드 샌백 역할을 주고, 벤 데이비스는 공격 시 2-3-5 라인에서 3 라인까지 올라가므로 왓샌백 공을 주었습니다. 세세뇽과 에메르송은 공격적으로 전진하므로 윙백 공을 주고,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는 비대칭 피벗을 구성하며 때에 따라 위아래로 서로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둘 다 박투박을 줍니다. 해리케인의 경우 물론 김라포나 완성형 포워드로 되지만, 저는 인게임 내에서 중앙 빌드업 가담과 앞선으로 패스를 찌르는 플레이 메이킹에 집중시키기 위해 전불매 공 더하기
템포 조절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저 자리에 배치하면 평균적인 위치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고요. 클루셉스키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극대화를 위해 공미 공을 주고 더하기 템포 조절 추가, 손흥민의 경우 3톱 중 공격에 가장 집중할 수 있도록 왼쪽 하프 위에 배치한 점포 공을 줍니다. 전술 성향은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는 지배해야 하기에 지배형을 디폴트 값으로 소유시 폭은 넓게 주고 측면 중앙 모두 골고루 활용하므로 수비 진영 빌드업만 넣어줍니다. 창조성에는 자유를 주어 자유로운 스위칭을 권장하고 수비 시 최대 5, 4, 2를 만들기에 재정비 및 역습 과정을 활용해 역습을 넣어줍니다. 미들 서드에서의 5, 2, 3이 디폴트 값이므로 압박 기준선 보통의 수비폭 좁게로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돌립니다. 클루셉스키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 해리 케인의 빌드업 가담, 공격 시 만들어지는 최소 6의 라인, 전진의 벤탄쿠르, 호이비에르와 중원을 구성하는 벤 데이비스, 3, 2 빌드업과 케인, 역습 상황 시 케인의 키패스, 클루셉스키의 골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맵을 보아도 이러한 과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좌측 하프 높은 지점에서의 움직임, 케인의 플레이메이킹, 클루셉의 우측 하프 움직임, 벤탄과 호장군의 높은 공격 하담, 넓게 벌려서는 양 윙백, 그리고 전진하는 스토퍼의 움직임, 벤 데이비스의 큰 빌드업 기어까지 의도하는 전술 시스템이 잘 적용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전술 설명과 게임에서 제가 이를 어떻게 적용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축구 게임에서 어떻게 전술을 만드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